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중훈 기자입니다. 예, 오늘 이주호 기자 현장 취재 내보냈습니다. 아, 잘 보내셨습니다. 예. 더운데. 네, 더운데 우리 좀 빡세게 현장 많이 돌아다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뉴스룸을 저하고 이주호 기자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더 보니까 제드래곤 정용진, CJ윤 회장 전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듯. 좀 다들 쉽지 않은 네. 기업들이죠. 그러게요. 야,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맞아요. 경쟁이라는 거는 뭐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네. 거기에서 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서 이제 추진해 나가느냐를 또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기업들 52주 신저가 돼가지고 뭐 좋을 건 그쵸. 없잖아요. 맞아요. 거기 지하실에서 이제 구조대를 기다리는 수많은 주주분들도 있으실 건데. 맞아요. 예,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국내 전기차 충전 업체들이 최근에 미국 진출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LG전자도 오늘 이제 미국의 최대 충전 사업자라고 하는 차지포인트라는 업체랑 손을 잡고 이제 북미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LG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캠벨에 위치한 이제 북미 1위 전기차 CPO는 바로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줄임말이 CPO라고 합니다. CPO인 차지포인트와 전기차 충전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이제 뭐 서은규 LG전자 EV 충전 담당과 릭 윌머 차지포인트 CEO가 이제 참석을 해서 서로 이제 업무 협약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요. 뭘 협약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기 기계를 만드는 회사고요. 아, 예. 차지포인트라고 하는 회사는 예전에는 이제 이 기기를 만들고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충전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충전소가 있잖아요. 충전소에 가면은 여러 개의 충전기들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와 충전소라고 하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 같은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조금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LG전자는 주유소로 따지면은 그 주유기를 만드는 거고, 그렇죠. 그 주유소를 운영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GS GS 카텍스라든지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에서 가장 많은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CPO라고 합니다. 많이들이 CPO를 떠올리실 때는 테슬라 슈퍼차저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테슬라 슈퍼차저가 현재 이제 북미에서 한 5만 5천여 개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한 30만 6천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약 한 80% 정도가 북미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 20만에서 25만 기 정도를 지금 북미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차지포인트는 제대로 된 충전기를 공급해주는 업체가 되게 좀 중요해진 상황인데 LG전자가 가전제품을 잘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품질력에서는 조금 믿을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고 양사가 이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지금 서로 파트너십을 맺게 됐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미국 텍사스 포스워스에 이제 위치한 전기차 충전 공장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11kW의 완속 충전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연내 이제 급속 충전기 175kW 정도의 지금 급속 충전기 양산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상반기 중으로 지금 이제 양산을 예정을 하고 있고, 연내로는 이제 350kW의 초급속 충전기도 지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지 포인트를 통해서 충전 포인트, 쉽게 말하면은 이제 주유소 같은 충전 거점을 좀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차지 포인트가 워낙 많은 또 이제 충전기 이제 또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가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처가 생기게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급속 충전기를 많이 넓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또 공급을 받기 위한 또 이제 제조사가 필요한데, 이쪽에서는 이제 또 LG전자 쪽에서 올해부터는 이제 연내 초급속 충전기를 생산을 해서 이제 차지 포인트에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큰 뉴스가 되는 이유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법이라고 아시죠? NEVR로 내비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조금이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최근에 들어보시면 SK 시그넷이 이제 여기에 지금 제일 많은 부지를 확보했다라고 최근에
뭐 자료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차지 포인트랑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거고요. 이 내비 프로그램에 총 지금 투입되는 이제 보조금 지원액 자체가 약 7조 원입니다. 이 7조 원을 이제 2030년도까지 7조 원을 푼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모든 공급업체들, 제조사들이 여기를 지금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LG전자, 그리고 이제 SK 시그넷, 그리고 롯데이노베이트의 자회사인 EV시스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이제 국내에 또 많은 또 급속 충전기 제조사들이 이제 미국 진출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보조금을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미국 내에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내에서 제조 공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LG는 있다 그랬죠 아까. 네, 그렇습니다. LG는 텍사스에 있고, 또 이제 SK 시그넷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이브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캘리포니아에 지금 준비를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자국 생산이 일단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장을 지을 때 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깔릴 그런 충전기에 대한 기준도 되게 센데, 되게 기준이 높은데, 뭐냐 하면 한 충전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충전 전력이 600kW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4대를 충전하면서 이 하나의 충전기당 150kW 이상의, 쉽게 말하면은 4대가 동시에 급속 충전이 가능한 그런 이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회사에만 이제 우리가 지원금을 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품질 보안 수준, 여기도 좀 준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전기차 충전을 통해서 해킹을 하는 사례들도 많고, 또 로밍 과정에서 개인의 데이터가 또 새어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안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회사에만 지금 미국이 보조금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LG전자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이제 기기를 제공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차지 포인트는 기존에 또 운영해왔던 노하우와, 그리고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많아요. 충전기 제조사는 뭐고, 그치. CPU는 뭐,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해온 게 있는데 좀 띄워주십시오. 보시면은 충전 인프라 사업에서 중요한 이제 4개의 사업군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충전기 제조사가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LG전자 같은데. LG전자나 SK 시그넷 이런 회사가 이제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방금 차지 포인트 같은 이제 CPO라고 하는 충전소 운영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주유소로 치면은 뭐 GS 칼텍스나 현대 오일뱅크 같은 그런 곳인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테슬라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쵸. 충전소 운영사라고 볼 수 있고, 테슬라는 충전기 제조도 하죠. 네, 테슬라는 사실 제조, 운영,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있는 로밍 서비스까지 토탈 서비스를 다 하는 글로벌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지금 여기에 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현대차 자체에 EPC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운영사 지금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또 충전기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이제 한충전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또 이제 그 CPU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는 지금 테슬라 따라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충전소 부지, 충전기 설치. 좀 따라가면 좋은데. 그러면 제일 시가총액 좋겠죠? 사이즈 기준으로. 근데 요새 뭐 주가 상승폭으로 보면은 현대차가 뭐 테슬라에 밀리지 않죠. 요즘 분위기 좋죠. 보면. 예, 네, 예. 요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충전기 관련된 여러 지금 사업군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일단은 북미 시장에 워낙 지금 큰 장이 열렸기 때문에 충전기 공급을 위해서 많이 뛰어갔고, 이번 이제 내비 프로그램 자체가 급속 충전기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LG전자라든지 EV시스라든지 SK 시그넷 같은 대기업들이 조금 많이 수혜를 볼 것으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댓글에서 차지 포인트 주가 84% 빠졌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보니까 많이 빠졌네요, 진짜. 네, 차지 포인트는 원래는 사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충전기를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충전기보다는 이제 충전소 운영에 대한 수익이 더 크다 보니까 2022년도부터는 약간의 좀 사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작년에는 이제 작년부터는 그 충전소 CPU 사업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올해는 이제 거의 제조는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이제 이렇게 지금 운영으로 돌아섰는데, 주가가 빠진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좀 성장 둔화를 겪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CPU 사업
수익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비 프로그램을 약간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G전자 주가는 그래도 6%가 올랐네요.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차지 포인트 같이 충전해가지고 돈 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쉽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전기 파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지 않냐. 네. 원래 금강 캐러 갈 때 청바지 팔아먹고 뭐 이게 낫지 않냐. 네. 이게 뭐 사실 다 그렇죠. 뭐 인공지능 시대에 거기다 GPU 팔아먹고. 그렇죠. 그 서비스는 니네가 어떻게 알아서들 해보시오. 뭐 이런 것 같은데. 아, 이게 고층, LG전자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11층 사시는 분들, 네. 14층 사시는 분들. 지금 10만 8천 원이니까, 야, 참. 공기 좋은 높은 동네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커머스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지마켓과 쓱닷컴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계열의 이커머스 회사들이죠. 네. 근데 여기가 요새 변화가 좀 많아요. 그 신세계 같은 경우에 이제 지마켓하고 쓱닷컴이 있는데 얼마 전에 네. 그 CJ그룹하고 신세계그룹하고 업무 협약을 맞습니다. 맺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한 게 뭐였냐면은 요새 그 뭐 신세계를 비롯한 유통회사들의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막 뭘 딴 걸 많이 했어요. 네. 뭐 스타벅스도 사고 뭐 스타필드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막 넓히는 네. 그런 쪽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점점 이 유통업이라는 것에 좀 집중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본질에 네, 본질에 좀 집중하는 모양새가 네.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월마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월마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소득층의 거의 유일한 보루다. 보루다. 예, 예. 네. 이게 안 그래도 이제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아, 그래도 월마트 가면 싸니까. 네. 야, 거기 이것 때문에 월마트 때문에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월마트의 포인트들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월마트를 이용하다가 네. 이제 고소득층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격이. 네. 그래갖고 오히려 월마트 쪽은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좀 변했습니다. 과거에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 세게 경쟁하던 부분들에서 이제 오히려 유통업의 본질, 그러니까 저렴한 매일매일 초저가 네. 정책. 이런 거 좀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부터 그 마트에 대해서 옛날에 할인마트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요즘은 할인마트라고 안 부르잖아요. 할인자가 없어졌죠, 사실. 네. 그러니까 별로 안 싸니까. 네. 근데 오히려 이쪽으로 좀 집중하려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커머스 쪽에서는 물류 시스템을 아예 대한통운 쪽으로 네. 이렇게 위탁 맡기기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좀 분위기 봐서 괜찮다 싶으면 아예 그냥 팔아버릴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쓱닷컴하고 그 G마켓의 수장을 바꾸는데 굉장히 특이했던 게 네. G마켓의 새로운 대표가 알리바바 코리아 전 총괄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이 그 정형권 전 총괄인데 네. 이분이 그 전에 쿠팡 재무임원도 했습니다. 적장이네요, 진짜. 적장을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나누면서 또 이제 그 G마켓에 뭐 테크 부분이 있고 상품 부분이 있는데 네네. 상품 부분은 그 네이버 출신 김정우 상무를 영입을 하고 네. 테크 부분은 쿠팡 출신의 오참 상무를 영입을 했어요. 뭔가 약간 반대로 영입한 듯한 느낌도 좀 근데 들어요. 뭐 반대냐 아니냐를 떠나서 다 경쟁사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신세계 같은 좀 오래된 그 역사가 좀 있는 회사들은 적통이 있습니다. 적통. 네. 그 다음은 내 차례겠거니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네네. 여기서 이번에 이것도 굉장히 정기 인사도 아니고 수시 인사로 그냥 확 바뀌었거든요. 네. 확 바꾸면서 이번에 바꾼 사람이 알리바바 코리아, 뭐 쿠팡, 네이버 뭐 이런 데 출신들을 영입을 하면서 야 이것도 좀 확실히 좀 뭐가 좀 달라진 기류에 네. 좀 과감하게 좀 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구나 싶은 게 좀 있었고요. SSG.com 같은 경우는 이제 최은학 전무가 대표가 됐는데 네. 여기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은 SSG.com과 이마트는 글로서리 식료품 쪽을 강화하는 네.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좀 정리 한번 해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이마트 가면은 식품이 있었고 공산품 코너가 있었죠. 그렇죠. 요즘에 공산품은 이마트 가서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쿠팡에서 많이 시키죠. 하니까. 네. 야, 그러면은 이제 근데 또 이제 식료품 같은 경우는 왠지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좀 사고 싶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서 사야 되니까. 그런 게 좀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식료품 같은 경우를 오히려 강화를 하면서 공산품 있는 그런 영역들을 임대를 주는
매장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면은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네. 브랜드들이. 이제 이마트 가면, 그러니까 이마트 외에 다른 브랜드가 없었던 거하고 다르게,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마트의 식료품과 나머지는 좀 이게 또 다른 브랜드들을 입점을 시켜가지고 네. 쇼핑하는 재미를 좀 주는 그런 형식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유통회사들의 변화와 좀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계열사 둘의 CEO를 그냥 교체해버리는 야, 네. 그런 인사들도 좀 있어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좀 일단은 기업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네. 또 하나는 거기에 뭐라 그러더라? HDS?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 하드가 붙었어요, 앞에. 네, 빡세게 디스카운트 네. 하는 그런 전략들도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이런 거를 통해서 안 그래도 요새 맨날 물가 오른다는 얘기만 하는데 네. 좀 이게 이렇게 쌉니다라는 얘기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유통업체들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마트에 다른 매장이 들어와 있다. 예,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트가 갖고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료를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네, 나머지들은 뭐 브랜드들이 입점하는 게 좀 더 나을 거고 네. 거기서 임대료 이상으로 자기들이 어떤 그 값어치를 내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식료품 쪽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임대 수익을 얻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동네마다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 이마트는 안 그런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우리 동네 이마트는 많이 바뀌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서도 그 예를 들어 월계 이마트 이런 데는 가면은 진짜 몰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이게 다른 뭐 목동 이마트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원래 옛날 그 방식 네. 그대로고. 그래서 이건 동네마다 조금씩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유통 본질에 집중하면서 지역별로 또 최적화하는 약간 그런 느낌. 최적화가 아니고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는데 네. 거기서 먼저 바뀐 쪽은 좀 이거 뭐 가면 좀 많이 변했네 하는 게 아실 거고, 자기 동네 이마트가 안 바뀐 분은 뭐 바뀐 거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다음 뉴스는 SK온 이야기입니다. SK온이 요즘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최근에 이제 CCO라고 하는 최고 사업 책임자를 작년에 신설을 하면서 한온 시스템에서 이제 CEO를 하고 계시던 성민석 대표를 모셔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온 지가 한 1년이 채 안 됐는데 오늘 이제 보직해임을 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와, 요새 인사 빡세네요. 네, SK가 요즘 좀 파격 인사랑 그리고 조직 재정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신사업의 가장 핵심으로 꼽혔던 이제 배터리 셀 사업을 하는 SK온 쪽에서 이제 성민석 부사장을 오늘 이제 보직해임을 시켰습니다. 성 부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올 때 이제 그 선임을 할 때부터 조금 많이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이제 한온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공조 업체입니다. 글로벌 한 2등 정도 하는 업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성 부사장의 이제 이력 중에 가장 독특했던 게 뭐냐면은 포드 자동차 출신입니다. 근데 SK온은 아시겠지만 지금 포드와 굉장히 밀월 관계가 깊잖아요. 그쵸. 함께 지금 미국에서 이제 블루오벌이라고 하는 자회사도 설립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지금 그 SK온의 가장 큰 이제 고객 중에 하나가 포드입니다.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F150이라고 하는 그 이제 픽업 트럭의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전기차 모델, 여기에 지금 그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보직해임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이제 전기차 캐즘으로 실적 부진을 겪는 와중에 이제 포드 자동차와의 그런 이제 오가니제이션이 조금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보직해임을 했을 거라고 하는 이제 업계 재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SK온 쪽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조직 재정비를 위한 뭐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들 이제 업계라든지 재계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는 성 부사장이 올 때부터 롤 자체가 포드와의 그런 이제 관계 재정립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이번에 지금 좀 뭐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도 좀 졌을 거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건데, SK온이 얼만큼 어려운지를 한번 보시려면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SNE 리서치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1월부터 4월까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입니다. 야. 지금 보시면 이제 1등, 2등 CAT, BYD고요. 뭐 여기하면 지금 말할 것도 없긴 한데 국내 기업이 지금 3, 4, 5위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온만 마이너스네요.
그렇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32.9% 성장을 했는데 SK온은 2.0%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유율 자체도 작년에 5.9%에서 올해 4.8%로 줄어들었고요. 와, 파나소닉 마이너스 29.5%네요. 파나소닉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게 야, 아시겠지만 파나소닉의 뭐 유일한 지금 공급처가 사실은 테슬라지 테슬라.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의 지금 대부분의 모델을 어떻게 보면은 그 저가형 모델에는 지금 CATL 배터리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고가형 모델에만 파나소닉과 LG 엔솔이 나눠서 들어가고 있는데 고가 차량들이 지금 잘 안 팔리고 있고요. 또 모델 3, 모델 Y 중에서도 이제 롱레인지 모델이라든지 퍼포먼스 모델도 사실 원래 볼륨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저가 모델인 주력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파나소닉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런데 아무래도 저거는 이제 한 하반기 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반기 때부터 이제 최근에 모델 3의 그 롱레인지 모델에 지금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시작됐거든요. 아,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파나소닉 셀이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엔솔 아니고? 엔솔은 현재 미국에서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솔 배터리는 현재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파나소닉이 좀 달라질 건데 어쨌든 SK온이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한 게 가장 타격이 컸던 게 이제 바로 현대차와 포드입니다. 그쵸. 포드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77%가 늘었다고 했거든요. 그쵸. 예. 근데 보면 한 2만 대 정도 팔았어요. 2만 대 정도 팔았는데 2만 대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미국에서 판 거 치고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판매가 늘었다고 하는데도 왜 줄었냐고 보니까 작년에 이미 공급을 미리 사놨던 부분이 지금 이제 공급이 장착이 됐던 거고 SK온의 결국에는 공급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SK온의 또 다른 주력 이제 공급처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편이었는데 국내 시장에서 지금 한 1분기 때 마이너스 80%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력 시장에서 좀 안 좋다 보니 SK온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SK온이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그 성부사장을 어쨌든 보직 해임을 시키고 예. 조직 재개편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최지원 부사장 자체가 최지원 수석 부사장이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수장으로 갔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는 결국엔 SK온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직 재정비를 통해서 조금 슬림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전략을 조금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SK온은 이제 올 하반기 때 출시하는 현대차의 새로운 전기차죠. 아이오닉 9이라고 지금 같이 붙어 있는 차량인데 여기에 또 좀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EV9 아시죠? 기아 EV9. 예. 이게 국내에서 판매가 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망한 모델 아니야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해외에서 판매량이 엄청납니다. 또 이제 객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도 국내 판매보다는 해외 판매를 통해서 조금 수익화를 많이 높일 수 있을 걸로 SK온이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SK온 같은 경우에 참 이전에 수율 잡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다가 맞아요. 네. 수율 이제 90% 잡았는데 예전에 그때 막 포드에서 빨리 배터리 만들어 달라고 난리를 치더니 네. 근데 그때는 진짜 수율이 안 잡혀가지고 만들 때 적자가 많이 났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수율 90%였고 좀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그 포드가 사가질 않네 이거를. 이게 사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SK온이 지금 좀 상황이 많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사업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회사의 구성원들이 좀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군 쪽에서 지금 사업을 좀 신사업이라든지 이쪽에 계시던 사람들이 현대차로 많이 갔어요. 아 그래요? 네. 현대차 배터리 만들죠 요새. 네. 현대차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력 유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기는 한데 어쨌든 SK온이 좀 요즘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 좀 쇄신을 하면서 최지원 부사장 쪽에서 부회장 쪽에서 조금 새로운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금 밑에 주문을 한 상태고요. 근데 그런 일환으로 아무래도 이번에 좀 성 부사장의 보직 해임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한국은행이 지역별 국제 수지를 발표를 했는데 와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달라지나 싶은 얘기가 네네. 지난해 중국과의 거래에서 역대 최대 적자
미국과의 거래에서 역대 최대 흑자가 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뭐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새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싶을 정도인데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그냥 표를 이렇게 딱 보면은 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 싶은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가파르게 흑자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에 1998년 지역별 경상수지 집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흑자고요. 어떤 것들이 흑자가 나고 있는지를 보면은 승용차 기계, 정밀기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네. 주가율도 잘 나가죠. 그렇죠. 거기에 뭐 전력기기를 비롯한 기계류들 네. 잘 나가죠. 네. 그러니까 미국향으로 하고 있는 데는 누가 봐도 그냥 그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21년 만에 적자로 대중 경상수지가 돌아섰는데 적자폭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해 기준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부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지금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912억 5천만 달러, 그리고 대중 적자는 309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빠르긴 빨라요. 전환이 빠르죠. 네. 네. 야, 그거 오랫동안 그렇게 거래하고 있던 거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냐라고 했었는데 네. 사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고요. 기업들은 이렇게 말없이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괜히 네. 그거 얘기 뭐 큰 소리 떠들면 혼나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사드 이후에 이제 슬금슬금 네. 빼가지고 그나마 아직까지 좀 발목이 좀 많이 잡혀 있는 부분들은 이제 화학 산업이라든지 현대차도 공장 정리를 아직 많이 못했어요. 아직은 많이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맨날 사람만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흐름들이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아직까지 중국을 잘 정리하지 못한 부분 기업들은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고, 이 그 한국은행에서 분석을 한 거로는 문혜정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은 대미 흑자가 중국을 추월한 뒤 대중 대미 경상수지 디커플링 흐름이 본격화가 됐다. 당분간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그러면 중국에서 제일 많이 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랑 홍콩이랑 더하면 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팔리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HBM이다 그런 거는 다 그 엔비디아 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AI 반도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향으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중심의 수출 개선도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됐지만 올해도 굉장히 좀 더 그 폭이 커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뭐 그거 있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바닥인가요? 그러면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중국에서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좀 이게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유종 기자도 그 현대차 네. 보면은 처음 현대차 매출이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0% 빠진 때가 한 번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럼 기저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반등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빠진 거에서 또 40%. 그렇죠. 지하가 있죠. 네, 그리고서 지금까지도 반등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이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뉴스를 보실 때도 야, 이 흐름 자체가 전혀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하는 정도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한국을 부자들이 떠난다고요? 네. 저도 이거 오늘 보고 조금 놀랐는데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 앤 파트너스에서 오늘 자료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2024년 헨리 개인자산 이주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국내에서 한국에서 이제 고액 순자산 보유자가 순유출을 한 게 세계 4위 규모였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국에서 한 1,200명이 올해 지금 떠난 건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 15,200명, 영국 9,500명, 인도 4,300명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야, 우리 인구 비례로 해서 보면은 와, 1,200명이면 우리나라 되게 많은 거네요. 엄청 많은 거죠. 중국은 15,200명이니까 엄청 많은 거죠, 우리가. 이게 고액 순자산 보유자의 이제 기준이 뭐였냐면은 예. 유동성 투자 가능 자산을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 8천만 원 이상을 이제 보유한 부자들이 대충 현금 13억. 그렇죠. 예, 예. 현금 13억 딱 갖고 있는 사람이 타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문 경우에 이렇게 유출을 한 거라고 지금 이렇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 저도 현금 13억 들고서 외국에서 한 6개월 놀다 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겠다.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2022년도 때 한 4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작년에 한 800명으로 2배가량 뛰었고, 이때 순위가 7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또 한 50%또 증가하면서 이제 역대 최대 규모가 됐고, 순위 역시 역대 최고 순위인 4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부유층들이 주로 향하는 곳은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뭐 이런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좀 특징들이 보면은 다들 약간 상속세를 조금 피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다고 지금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투자임이 많이 가잖아요. 그쵸. 가서 가족법인 설립을 해서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뭐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중국에서 특히나 많이 간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 많이 가는 규모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적긴 하지만, 근데 최근에 그 상승폭 자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 이제 부자 천국이라고 했던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유층 순 유출이 지난해보다도 배 이상 좀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브렉시트 기억하시죠? 2015년도 아, 그쵸, 때. 그쵸. 예. 그때 이후부터 지금 이제 그 영국의 부자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좀 더 많이 좀 심각해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역시도 이제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뭐 싱가포르다 이런 데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이 갔을지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쵸. 중국이 제일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제일 많이. 네. 아까 말씀대로 싱가포르 같은 데 많이 갔을 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보면은 세금이 적은 나라로 많이 갔습니다. 순유입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네. 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개인 소득세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예전에 아.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중동권 국가들이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이영표 선수 기억하시죠? 아. 영국 있다가 그때 이제 중동 리그로 갈 때 연봉이 줄어서 갔거든요. 그런데 실제 소득은 훨씬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기름 캐서 그런가 보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거기 간 이유가 그거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글로벌 유치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이제 6,700명이 순유입되면서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는 이제 러시아 부자들이 좀 많이 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유럽인 이주인들이 좀 많았다고 하고요. 이어서 이제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이어 순으로 이렇게 순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팬데믹 이후 중국 부자들이 이주하면서 이제 일본이 한 400명으로 최근에 좀 순위가 많이 높아졌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은 별로 없네요. 없는 것 같아요. 없네. 네, 순위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참고로 이제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가 한 10만 9,600명으로 세계 한 15위 정도 순위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액 순자산가라고 한다면 13억 정도는 별로 안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이게 현금 기준이라, 그렇죠. 이게 부동산이랑 이런 거 합치면 최소한 100억 이상씩 드는 다들 네. 될 것 같습니다. 현금 14억 갖고 계신 분은 진짜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제 다음 뉴스는 삼겹살 가격 2만 원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좀 난리가 났는데, 네. 근데 삼겹살 2만 원은 좀 선 넘었죠. 넘었죠. 네. 삼겹살. 이게 100, 그램 수도 뭐 이제 200g, 옛날에 소고기는 150g, 삼겹살은 200g, 근데 요즘에는 삼겹살도 뭐 150g 네. 단위로 뭐 계산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삼겹살 가격 2만 원 중에 그 실제 돼지고기 가격은 3,500원밖에 안 된다. 이거 참 웃기죠. 삼겹살 가격은 2만 원인데 돼지고기 가격은 3,700원, 3,500원밖에 안 된다. 이게 결국은 그 얘기죠. 식당에서 먹을 때 네. 고깃값은 별로 안 되는데 나머지는 인건비, 상차림비, 임대료 같은 부대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약간 농림부 입장에서 이 얘기 약간 변명같이 들리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뭐 그 얘기를 굳이 하나 했던 건데, 오히려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농림부는 또 아무래도 농민들의 어떤 처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양돈 농가들의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5월 전국 평균 킬로그램당 5,278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5,278원이면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럼 100g에 500원 그렇죠. 정도니까 뭐 200g 하면 1,00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도매가가. 아, 그리고 그것도 1년 전 5,858원에 비해서 9.9% 거의 10% 가까이 내린 수준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삼겹살 가격은 겁나 비싼데 오히려 양돈 농가들에서는 그 가격이 많이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 한 마리를 키우게 되면 순수익이 23,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0%가 줄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돼지 농가들은 돼지 농가들대로 힘든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 먹는 우리는 우리대로 힘든 거고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도 결국은 또 외국인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이 외식업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 비자 관련한 부분들을 좀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외국인들이 외식업계에 취업을 할 수는 있는데 네. 한식업이라든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이 7년 이상 돼야 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은 5년 이상 돼야 되거나 아니면 주요 100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된다는 제약 요건들이 좀 있었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더 고용하게 되면 좀 더 인건비가 부담이 줄어서 그 외식 가격에 삼겹살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답이 될까요? 그러게요. 집에서 구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트 가보면 예. 사실 예전보다 조금 비싸지긴 했는데 그 식당 가서 느끼는 것만큼은 비싸진 것 같긴 근데 마트 고기 않더라고요. 가격은 요새 괜찮아요. 네. 싸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을 가면은 많이 좀 놀라죠, 사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외식을 줄일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우리나라도 좀 선진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인건비가 높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인건비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는 누군가의 어떤 수입을 줄어들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그럼 오히려 좀 고부가 가치화가 되죠. 여기서 삼겹살집 가면은 삼겹살 2만 원이라고 하지만 뭐 이것저것 많이 해주잖아요. 막 그죠. 그 고기 잘라도 주고 옛날에 직접 삼겹살 구워주시고. 네, 소고기는 거주고 네. 돼지고기는 안 거줬었는데 네. 요즘은 거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좀 더 인테리어도 멋있게 하고 뭐 그러면서 부가가치를 좀 높여가야 되고 네. 이게 좀 저렴하게 먹으려면 이제는 집에 가서 먹어야죠. 나의 제일 세상에서 제일 저렴한 인건비인 아빠 인건비. 아빠. 네. 아빠가 사다가 아빠가 거주는 삼겹살이 더 많이 먹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이 농림부에서 좀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3프로 뉴스룸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